여러분, 바이킹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도끼를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전사들, 바다를 지배한 정복자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이킹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투가 끝난 뒤 도끼가 멈추고 방패벽이 무너진 그 순간 진짜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전사들을 위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공포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내들에게, 딸들에게, 그리고 정복당한 마을에서 아직 숨쉬고 있던 모든 여성들에게. 바이킹들이 그들에게 행한 짓은 차라리 죽음이 자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이킹의 잔혹함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가들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거의 속삭이듯만 전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랍 여행자 이븐 파들란의 기록과 더블린 노예시장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8세 45년, 클로닉 노이즈 수도원이 바이킹 함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잠 3명의 수도사가 제단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는 그 학살에 대해서는 기록했지만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쇠사슬과 족쇄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더블린 우드키 발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바이킹 노예시장의 실체였습니다. 여성의 손목에 맞춰 만들어진 쇠사슬 족쇄, 아이들의 발목을 조이던 고리들, 그리고 인간을 짐짝처럼 가둬두던 창고의 기초석들. 더블린의 바이킹들은 단순히 은과 금을 위해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과 피를 위해 약탈했습니다. 사로잡힌 아내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철저히 재산, 재고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시장의 시세는 잔혹했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은 은화 20개, 어머니는 15개, 다친 여자는 10개. 이 가격은 슐레스비에서 발견된 룬 문자 비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실제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팔려가는 것이 오히려 운이 좋은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별 62년, 바이킹들이 포트 마릭 정착지를 습격했습니다. 아일랜드 연대기에는 18명의 전사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된 23명의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처 늪지대의 토양은 다른 진실을 드러냅니다. 23구의 시신, 모두 여성. 그들의 뼈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폭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내려친 두개골 골절, 팔뚝에 남은 방어 상처, 그리고 지속적인 구타로 인한 늑골 골절. 이것은 전장에서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느린 처형이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들의 죽음은 습격 후 며칠 이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복한 뒤, 포로가 된 뒤에 죽었습니다. 바이킹들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을 가진 후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항상 같았습니다. 871년, 위대한 이교도 군대가 레딩을 점령했습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에텔 왕의 패배를 기록했지만 왕족 여성들에게 닥친 운명은 끝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옛 섹슨 궁전터의 발굴은 그 침묵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산화철 자국으로 얼룩진 기초석들. 그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수십 명의 피가 스며든 흔적이었습니다. 돌들이 아직도 피 냄새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이킹 전쟁 문화에는 잔혹하지만 분명한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패배한 전사의 아내는 승자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아내라는 이름의 소유물이었죠. 강제로 맺어진 결혼, 정복자가 선언한 권리였습니다.
고대 노르드어로 이 제도를 아이쿠나 에이긴이라 불렀습니다. 뜻은 단순했습니다. 숨 쉬는 재산. 9세기 아이슬란드의 법전은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포획자는 최소 3명의 증인 앞에서 소유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여성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탈출구도 없었습니다. 결혼은 합법으로 간주되었고 그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적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강간조차도 법이 승인한 행위였던 겁니다. 그라가스 법전은 시간 제한까지 규정했습니다. 사로잡힌 여성을 차지하려면 3일 이내에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른 전사들이 도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가축처럼 두고 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제 결혼조차 최악의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878년 바이킹이 방고르 수도원을 습격했습니다. 울스터 연대기는 완전한 파괴라는 한 줄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의식은 감히 적히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유적지들의 고고학적 조사 결과는 무시무시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불에 탄 재층 속에서 발견된 여성들의 뼈들,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된 흔적. 그것은 단순한 학살이 아니라 의식이었습니다. 바이킹 장례 풍습은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위대한 전사가 죽으면 그의 무기와 말, 그리고 여성들까지 불 속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아랍 여행가 입은 파들라는 921년 볼가강에서 이 끔찍한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노예 소녀가 주인의 장례 불길 위에서 집단적으로 강간당하고 살해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단 한 명의 목격자, 한편의 기록이지만 고고학은 이것이 예외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스칸디나비아 전사 무덤에서 발견된 여성 유골들 역시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목이 졸린 흔적, 늑골 골절, 그리고 치아에 남은 약물 잔여물까지. 그들에게 먼저 먹인 것은 특정 식물에서 추출한 독이었습니다. 매장지에서 발견된 햄베인 씨앗은 강력한 환각을 일으킬 만큼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환각 속에서 저항력을 잃고 그렇게 순응하게 된 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인은 체계적이었고 방법적이었습니다. 약물로 무력화, 의식적 폭력, 희생, 절차는 늘 같았습니다. 그것이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더 끔찍한 운명이었을까요? 907년 위대한 군대는 데트포드에서 월동했습니다. 연대기 기록에는 늘 그렇듯 약탈과 방화, 가축 도난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없는 곳, 추종자들의 수경지에서 벌어진 일은 쓰레기 더미가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발굴된 쓰레기층 속에서 수십 구의 유아뼈가 나왔습니다. 그 뼈들은 모두 고의적 살해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해였습니다. 바이킹 침입자와 사로잡힌 여성들 사이의 강제적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 원치 않는 증거였던 이 아이들은 철저히 제거되었습니다. 살해 방식은 효율적이었습니다. 작은 두개골에 가해진 둔기의 흔적,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치명타. 뼈의 손상은 숙련을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절차였습니다. 바이킹 법은 혼혈 아이들에 대해 잔혹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어머니가 노예라면 아이도 노예였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이라면 아이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노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 운명은 단 하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경제 논리였습니다. 둠스데이 북은 이러한 관행이 노르만 시대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요크셔의 마을들 곳곳에서 여성 인구가 비어있는 공백이 발견됩니다. 이 인구 격차는 바이킹 정착 패턴과 정확히 겹칩니다. 상관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땅속에서 파낸 뼈들은 침묵 대신 대답했습니다. 랩턴 근처 집단 매장지는 그 증거였습니다. 873년부터 874년까지 바이킹 대군이 겨울을 보낸 곳. 그곳에서 249구의 유골이 정교하게 배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여성은 단 63구뿐이었습니다. 비율이 맞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단순히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동위원소 분석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무덤 속 여성들은 현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끌려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정복지에서 화물처럼 실려온 이들이었습니다. 무덤에 묻힌 이들은 오히려 행운이었습니다. 병이나 출산으로 죽은 이들, 자연사한 이들, 그러나 운이 없던 다수는 노예망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더블린은 단순한 교역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처리하는 거대한 허브였습니다. 매주 배가 도착했고 그 안에는 새로운 포로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착한 여성들은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번식용으로 북유럽 정착지로 보내졌고 나이든 여성들은 루스를 거쳐 이슬람 시장으로 팔려갔습니다. 더블린 부두의 목재 기둥을 나이테 분석한 결과 841년부터 꽤 70년까지 끊임없는 재건축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습니다. 60년간 이어진 확장은 노예 무역이 활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새로운 부두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인원을 실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인신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창고는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석조 기초에는 배수로가 파여 있었습니다. 빗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배설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이곳은 임시 수용소가 아니라 장기 감금 시설이었습니다. 9세기 아랍 사료들은 바그다드에 도착한 바이킹 노예 대상들을 기록합니다. 금발의 게르만과 켈트 여성들은 동방시장에서 값비싼 사치품처럼 거래되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시장의 욕망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인간을 철저히 물건처럼 공급했습니다. 동방 루트는 노브고로드와 키예프를 거쳐 네페르 강을 따라 1000마일을 흘러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룬 문자가 새겨진 선박 화물 명세에는 모피와 호박 옆에 여성 50명이라는 항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이 표준 적재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운명은 노예도 강제 결혼도 제물로 바쳐지는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저항한 여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94년 아일랜드군이 노르드족으로부터 더블린을 탈환했습니다. 연대기에는 해방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 밖에서 발견된 광경은 결코 적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굴은 그 장소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처벌을 위한 구덩이, 고통을 오래도록 연장하기 위해 설계된 돌벽 구덩이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유골들은 특정한 패턴의 외상을 보여줍니다. 탈출을 막기 위해 부러뜨린 다리, 자해를 막기 위해 꺾어놓은 팔. 이 여성들은 죽음이 찾아오기까지 살아있도록 관리되었습니다. 구덩이의 크기는 정확히 깊이 6피트, 폭 3피트. 눕기에는 좁고 서기에는 얕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안에서 웅크린 채로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바이킹 법전은 주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노예에 대한 처벌까지 기록했습니다. 산채로 묻되 그것은 빠른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구덩이는 숨쉴 공기가 들어올 만큼 얕았지만 탈출하기에는 충분히 깊었습니다. 희생자는 목마름과 추위에 시달리며 며칠, 때로는 몇 주에 걸쳐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법전의 조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고학은 증명합니다.
더블린의 처벌용 구덩이를 조사한 토양 샘플은 장기간의 부패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우연히가 아니라 설계된 방식으로 천천히 죽음을 강요당했습니다. 처벌 방식에는 변형도 있었습니다. 어떤 구덩이에는 날카로운 돌들이 깔려 있었고 다른 구덩이에는 고인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그리고 공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포로들은 이 장면을 지켜봐야 했고 그들의 눈앞에서 교훈을 배웠습니다. 929년 노르웨이 왕 하랄, 미발 왕이 권력을 통합하며 내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노예 네트워크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평화가 인신매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업화시켰습니다. 안정된 교역로는 정기적 공급을 가능하게 했고 바이킹 상인들은 인간 화물의 배송 날짜까지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94년의 루스 비잔틴 조약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조약문에는 노예를 범주별로 분류한 가격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프리미엄 가격에, 임신한 여성은 할인된 값에, 10세 미만 아이들은 거의 무가치하게 거래되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세분화되어 있었고 체계적이며 잔혹했습니다. 937년 브루넨버그 전투에서 5 왕국이 연합해 바이킹 침략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 전쟁의 본질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바이킹 보급품 열차 안에서 발견된 것은 휴대용 사육장이었습니다. 운송 중에도 인간을 가둘 수 있도록 설계된 철제 구조물, 어린아이들을 묻기 위한 사슬 조립품, 군대와 함께 이동하는 이동식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수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육장들은 모듈식으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장기간 감금할 때는 더 큰 복합 구조물로 조립되었고 이동이 필요하면 쉽게 분해되었습니다. 공학은 우아했지만 그 목적은 냉혹했습니다. 각 시설은 성인 12명 또는 아이 10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나무 틀에 박힌 철고리들은 사슬을 고정하는 앵커 역할을 했습니다. 마모된 흔적은 그것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가끔의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산업이었습니다. 패배한 전사들의 아내와 딸들은 우연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전쟁의 목표였습니다. 살아있는 자원으로 수집되고 처리되고 분배되었습니다. 바이킹 경제는 강제 노동 위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여성의 강제 노동이 중심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는 이를 확인시켜줍니다. 알려진 모든 바이킹 정착지마다 수용시설이 있었고 항구마다 처리센터가 있었습니다. 기반시설은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었지만 어디에나 존재했습니다. 954년 에릭 블러드엑스가 스테인모어에서 전사하며 잉글랜드의 마지막 바이킹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노예 네트워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왕국들은 그 기반 시설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름을 바꾸어 다시 사용했을 뿐입니다. 중세 수도원 기록들은 이를 보여줍니다. 바이킹이 패배한 뒤 계약 하인들이 대량으로 등장했지만 그것은 자발적인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다시 포장된 노예였습니다. 바이킹에게 잡혔던 여성들이 이제는 기독교 주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916년 하랄 하르드라다가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죽으며 잉글랜드의 바이킹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발굴 조사는 더 어두운 진실을 전해줍니다. 여성들로 가득한 집단 매장지들이 발견되었고
그 유골들의 처형 날짜는 바이킹 패배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바이킹 권력이 무너질 때 증거도 함께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랩턴에 최근 발굴해서 새 무덤이 드러났습니다. 86년에 봉인된 집단 매장지. 그 안에는 236구의 유해가 있었습니다. 모두 여성, 그리고 모두가 체계적 처형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위원소 분석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노르드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은 잉글랜드에서 바이킹 권력이 무너지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영국군은 방역하고 있었고 노르드 정착지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전쟁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바이킹의 아내와 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오히려 같은 민족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처형 방식은 포로에게 쓰이던 그것과 같았습니다.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 목 졸림, 독살. 바이킹들은 자신들이 포로에게 가했던 기술을 자기 가족에게 되돌려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된 여성들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 토양쿠어는 이 학살이 단숨에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며칠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된 계획적 제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남편이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타인에게 저질렀던 일을 자기 가족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대기들은 이 일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들도 침묵합니다. 그러나 뼈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바이킹이 패배를 맞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여인들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적에게 넘겨주는 것보다 죽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랩턴 무덤에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의 두개골, 그 위에 새겨진 단 하나의 룬 문자. 고대, 노르두어 세 단어. 이 편이 더 낫다. 누군가는 집단 학살의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정당화를 새겼습니다. 살인의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 두개골은 12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녀의 것이었습니다. 동위원소 분석은 그녀가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잉글랜드로 건너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로가 되지 않도록 자기 민족의 손에 살해되었습니다. 비문은 사후에 새겨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이킹의 체계적 성폭력은 개별적 습격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법적 시스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그라가스 법전은 여성을 소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포획자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선언해야 했고 최소 3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여성의 저항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성이 자살을 택하면 포획자는 그녀의 가족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살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재산 절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보상금은 은 40마르크.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벌기도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978년 에텔레드가 잉글랜드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첫 번째 왕령은 바이킹 노예 거래를 겨냥했습니다.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런던의 왕실 세관 기록은 여성 1명당 은화 5개, 아이 1명당 은화 2개의 세금을 명시합니다. 영국인들은 바이킹의 관행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이킹의 이익을 질투했습니다. 해양 고고학은 이 무역의 규모를 드러냅니다. 북해, 해저의 난파선들. 그 배들은 특별히 개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인간 운송을 위해 설계된 선박이었습니다. 환기 시스템, 장거리 항해를 위한 물 저장고, 화물창 하나에
80명을 실을 수 있는 구조. 목재 분석은 그중 한 척을 국외 12년으로 연대합니다. 탄화 흔적은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서 불탔음을 말해줍니다. 그 순간 화물창 아래 사슬에 묶여있던 80명의 여성들은 함께 불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이킹 시대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영웅적 서사시 뒤에 감춰진 체계적 공포.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땅속의 뼈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하지만 땅은 언제나 진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